네, 자동차 맡고 있는 송선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재밌게 해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미 유인물로 다 나가서 사실은 좀 재미가 반감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드라마 아시나요? 네. 그 전격 제트 작전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40대 이상이시더라고요. 그 이하로는 잘 모른다는 게 참 놀라웠는데, 그럼 혹시 이 자동차는 아시나요? 네, 이 자동차를 아시는 분들은 매니아입니다. 그 F015라고 하는 벤츠에서 만든 자율주행 컨셉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이미 옛날부터 컨셉이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재 자동차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냐? 라고 하면은 뭐 되게 많이 적혀 있어요. 보시면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주행 관련 위험 요소를 미리 판단 대응하면서 뭐 블라블라 상당히 많이 써 있지만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시는 그냥 혼자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율주행이 왜 나왔을까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일과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동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당연히 교통사고가 나고 혼잡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이런 걸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많이 그 문제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많이 도로를 확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죠. 근데 이 자율주행의 컨셉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은 인간이 운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비효율 때문에 결국은 이런 교통 혼잡과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그 기본 전제 조건을 깔고 있고요. 당연히 기대 효과가 되게 많습니다. 교통사고 저감되고 도로 효율성 늘어나고요. 뭐 여러 가지 많으면서 결국 인간의 비효율성을 갖다가 제거하는 이런 기대 효과를 가져오죠. 그렇지만 바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제약 요인이 되게 많습니다. 뭐 관련된 인프라, 법규 이런 거 상당히 아직까지 미비하고 비쌉니다. 초기 비용 이러고 피해가 났을 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차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2020년도까지 거의 절반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내놓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많은 업체들이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 될까요? 5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죠.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 의사는 일단 높습니다. 보시면은 시스코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전 세계 57% 정도의 사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매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편리성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미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자율주행을 저희 일반 도로에서 생각하는 승용차를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제한된 공간이나 제한된 경로를 가는 버스라든가 아니면은 고속도로에서 트럭 물류를 하는 전용 라인을 갖다가 깔게 된다면은 상당히 바로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관련해서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트럭 전용 라인을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뭐 바로 뚝딱 내일 나오는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이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뭐 앞서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은 0단계에서부터 4단계 정도의 그런 자율주행 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 2단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좋은 자동차 타보시면은 뭐 제너시스 같은 거 타보면은 라인 벗어났을 때 워닝하거나 아니면 핸들이 자기가 도는 이런 식의 많은 자율주행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 구글이 개발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이제 3단계 정도가 되고, 앞서 봤던 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 이런 게 이제 4단계 정도 수준인데 저희는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율주행은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임라인을 밟아서 갈 거라고 보고요. 2020년도가 아마 자율주행의 원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해서 2070년도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마 대세가 될 거고, 이때쯤이면은 인간이 운전하는 게 불법인 이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완성은 2025년 전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상용화 여부는 관련 법이라든가 인프라 정도에 깔리는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요. 초기에는 당연히 얼리 어답터 위주로 시장이 형성될 거고 대중화는 계속 그 이유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 거냐라고 본다라면은 일단 자율주행은 자기 혼자서 주행하는 스탠드얼론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이제 협조하는 이제 협조 운행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운행 방식은 차와 차, 차와 인프라, 차와 교통신호, 차와 뭐 주변 그 다른 빌딩 이런 게 계속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기술적 발전에 있어서 완성차 업체와 IT 업체의 접근 방향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는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인간이 운전을 하고 주가 되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자율주행을 갖다가 접근하는 거고요. IT 업체는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아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차를 그냥 이동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보조적인 이런 수단으로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접근 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기술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자율주행은 3단계를 거칩니다. 인지, 판단, 제어의 3단계를 거치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걸 갖다가 인지 단계고요. 그 다음에 뇌에서 생각을 하는 게 판단의 단계죠. 그리고 손과 발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는 게 실제로 제어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에 걸쳐서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의 가장 큰 핵심은 도대체 지구상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차량의 위치를 갖다가 측정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정밀한 맵이 필요하고 인공위성을 통한 GPS 기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MU 기술, 그 다음에 주변의 기지국을 통한 이제 통신 기술까지 다 합쳐져서 정밀한 위치를 측정을 해야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지도를 구축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기 구축된 맵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교통 상황이라든가 실시간 정보를 갖다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실시간으로 3D 다이내믹 맵을 갖다가 구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구글이 왜 그렇게 맵에 목숨을 걸고 있고 노키아가 가지고 있던 히어라는 맵 회사가 왜 독일에 있는 그 3사가 몇 조를 들여서 인수를 했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지 단계에서 그럼 위치를 측정했으면 주변의 사물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물 인식에서 가장 핵심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IT 쪽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결국은 모비라이라는 회사가 이쪽에서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통해서 그 벼쳐진 신호를 갖다가 차량 내부로 디지털화시키는 이 기술, 비전 프로세서라는 이 기술을 갖다가 모비라이라는 회사가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독보적이죠. 작년도 매출액이 4천억밖에 안 됩니다. 4천억인데 인텔이 모비라이를 17조에 샀습니다. 퍼 기준으로 140배에 샀습니다. 140배. 작년도 순이익이 12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단순히 카메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센서가 쓰이게 됐죠. 뭐 이렇게 보시면은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 이런 수많은 센서 기술들이 사용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이런 차량 혼자서 운행되는 게 아니라 차와 신호, 차와 차간, 차와 보행자, 차와 주변 인프라까지 계속 연결돼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기술들이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술들이 융복합적으로 쓰이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판단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뭐 작년에 뭐 핫했던 구글의 알파고라는 기술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IT 업체들이 이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쪽이 자동차 업계가 가장 약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단을 할 때 자기 혼자서 뭐 판단하는 것만 그치지 않습니다. 협조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내가 차량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2분 후에 이 신호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호등에 도착하는 속도를 계산을 해서 빨간불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파란불로 통과할 수 있게끔 이런 기술, 아니면 라이턴, 우회전을 할 때 미리 워닝 사인을 갖다가 반대에 있는 차에다가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협조 판단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에 120km 정도로 가고 있다라는 상황이 있을 때 전방에 갑자기 낙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빠르게 정보가 뒤에 있는 차에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통신 기술들이 쓰게 될 거고요. 제어 기술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많은 그 자동차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메카닉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제어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통신의 역할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저 다음에 이제 통신 쪽에서 말씀을 할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지 단계에서 각종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때, 그리고 판단할 때, 그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이 됐을 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때 필요한 게 결국은 통신의 기술이고요. 그거 갖춰서 이제 5G는 당연히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4G는 불가능하고요. 와이파이도 불가능합니다. 와이파이 같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이 없이 나올 수 있는 5G가 필수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요거는 나중에 그 통신 쪽에서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이 됐을 경우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공간의 개념이 일단 첫 번째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은 운전을 안 하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잠을 자든지, 영화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의 업무를 하겠죠. 저희가 자동차가 더 이상 이런 유선형의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회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런 사각형의 디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충분히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운전을 안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갖다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어떤 산업이 자동차 쪽에서 수혜를 받을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당연히 운전을 안 하게 되면 영화 많이 보시겠잖아요. 게임 하실 거고 인터넷 하실 테고. 그러면은 수많은 이런 콘텐츠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입을 거죠. 왜 구글이 그렇게 열심히 자율주행에 진입하려고 하는지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인터넷을 하지 않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과 운전할 때밖에 없다. 그래서 운전을 못하게 하면은 결국은 인터넷 활용의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관련해서 뭐 당연히 수많은 통신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자동차 특성이 바뀝니다. 자동차를 저희가 운전을 하게 될 때는 운전자 중심으로 운전의 편리성, 운전의 안전성, 이런 게, 그래서 차량의 연비가 어떻고 우리는 엔진 파워가 얼마고 이런 쪽을 갖다가 마케팅의 포인트로 소구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운전을 안 하게 되면은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차에 앉아갖고서 잠만 잘 건데, 영화만 볼 건데, 그러면은 결국은 얼마나 안락하냐, 그 다음에 얼마나 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자동차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당연히 내부 인테리어 업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관련해서 반도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F015의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디스플레이가 채택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 되게 화려하죠. 되게 디자인, 물론 이제 이건 벤츠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만들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지만은 상당히 많은 걸 갖다가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도 출현합니다. 더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공유한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되게 많이 바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출퇴근을 위해서 도심, 강남 그 비싼 곳에다가 집을 살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저를 공격하시겠지만은, 보시면은 우리가 여의도에 제가 출근할 때 굳이 제가 근처에 살 필요 없이 저기 어디 일산 가서 살아도 그 자동차 타면은 그냥 잠만 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그 주거 환경에서도 상당히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교통 인프라 뭐 이런 거 다 수용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이 비싼 여의도 땅덩어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나 여기다 실어 날려주고 너 집에 가 있어 라고 명령만 하면 차가 알아서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많은 이제 사회생활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완성차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도 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자동차가 기존의 성능과 연비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메카닉적인 기술, 기계적인 기술 때문에 신규 업체들이 진입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점점
그 약해지고 전자기술, 그다음에 브랜드, 감성 이런 게 주요 경쟁 요소가 되다 보니까 구글이라든가 애플과 같은 이런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면서 시장은 되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자동차라는 거를 기존에 있던 자동차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저희가 운전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도로 위만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많이 보셨지만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미래는 저희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선재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